내 이름은 박수진.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된 지 5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님께 드릴 삼계탕을 끓이고 변이 묻은 속옷을 빨고 어머님을 모시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다. 어머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큰며느리가 참 현명하다며 칭찬하셨고 내게는 그저 그래도 부지런하긴 하다라고만 하셨다. 어머님의 칠순 잔치날, 그녀는 모든 친척들 앞에서 폭탄 선언을 했다. 집과 예금을 모두 장남에게 주겠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장남이야말로 집안의 정통 후계자라는 것이었다. 그때 내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표정한 얼굴로 캐나다행 항공권 2장을 꺼내며 말했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어머니의 노후는 형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그 순간 어머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그녀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녀가 말한 그 유산은 사실 내 남편이 치밀하게 파놓은 함정이었다는 것을. 이야기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수진아, 삼계탕의 인삼향이 너무였다. 내일부터는 싼 거 사지 마라. 박수진은 주방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아직 쌀뜨물 거품이 묻어 있었다. 새벽 5시 30분의 수도권 외곽 아파트. 창밖은 아직 잿빛이 도는 푸른색이었고 창문 너머로 청소차가 후진하는 알림음이 일정하게 울려 퍼졌다. 냄비 안의 국물은 약한 불에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닭고기 기름이 국물 위로 떠올랐다. 시어머니 이복순 여사는 두꺼운 카디건을 걸친 채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국그릇과 작은 김치 접시가 놓여 있었지만 젓가락은 들지도 않은 상태였다. 어머님, 그거 한약방에서 추천해준 거예요. 수진이 수도꼭지를 잠그며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주에 의사 선생님이 너무 보강하는 약재는 매일 드시지 않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님은 숟가락을 그릇 가장자리에 탁 하고 부딪혔다. 의사가 너랑 산다니, 내가 너랑 산다니? 내가 입맛이 없다는데 며느리라는 애가 나랑 이런 것까지 따지고 들어야겠어? 수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에 물기를 닦고 냉장고 문을 열어 제일 윗칸에서 어젯밤에 불려둔 한약 팩을 꺼냈다. 흑갈색의 한약이 작은 냄비에 부어지자 쓴 냄새가 순식간에 삼계탕의 고소한 냄새를 덮어버렸다. 거실에 걸린 벽시계를 보니 6시 5분이었다. 남편 이준호가 구청으로 출근하려면 6시 40분에는 집을 나서야 하는데 아직 아침상도 차리지 못했고 어머님의 한약도 다 다려지지 않았으며 베란다 대야에는 아직 어머님의 속옷이 담겨 있었다. 그 속옷은 어머님이 한밤중에 실수로 더럽힌 것이었다. 5년 전 수진이 차남인 이준호와 결혼했을 때만 해도 어머님은 용인에 있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에 살고 계셨다. 결혼하고 석 달째 되던 무렵 어머님은 가슴이 답답하고 다리에 힘이 없다며 혼자 살다가는 방 안에서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하셨다. 그날 본가에 다녀온 남편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서 있었다. 신발코를 아주 가지런히 맞추는 그 모습은 마치 이미 결정된 말을 어떻게 꺼낼지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것 같았다. 여보, 어머니 당분간만 우리 집에 모시자.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연세도 있으시고 우리가 둘째라고 해도 아예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 수지는 그때 한창 신혼이었다. 주방 찬장에는 새로 산 커플 머그잔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침대 탁자 위에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신혼여행 앨범이 있었다. 그녀가 물었다. 당분간이면 언제까지? 남편은 마치 그 질문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라도 되는 양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몸이 좀 나아지실 때까지? 그 몸이 좀 나아지실 때까지라는 말은 결국 5년이라는 세월이 되어버렸다. 어머님이 집에 들어오신 후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는 어머님이 외우기 쉬운 숫자로 바뀌었다. 손님방은 어머님의 침방이 되었고 거실 텔레비전 채널은 늘 어머님이 즐겨보시는 드라마 채널에 고정되어 있었다. 수지는 아침마다 한약을 다리고 저녁이면 어머님의 발을 씻겨드렸다. 어머님을 모시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병원 진료를 따라가고 시장에 가서 어머님이 콕 집어 말한 단골집에 물을 사왔다. 처음 반년 동안은 어머님도 수고가 많다고 하셨지만
그 후로는 오늘은 왜 이리 늦었냐로 바뀌었고 1년이 지나자 둘째 며느리가 집에서 이 정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로 바뀌었다. 수진이라고 서운한 적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집 아주머니와 마주쳤을 때였다. 어머님은 엘리베이터 손잡이를 짚고 서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 우리 둘째 며느리가 그래도 부지런하긴 해. 어머님이 이웃에게 말했다. 그런데 꾸밀 줄을 너무 몰라. 우리 큰며느리 지하를 밖에 나갈 때면 언제나 번지르르하게 하고 다니잖아. 여자가 말이야. 여자다운 맛이 있어야지. 이웃집 아주머니는 어색하게 웃어넘겼다. 수지는 장바구니 2개를 양손에 든 채 뒤에 서 있었다. 비닐봉지 손잡이가 손가락을 파고들었고 봉지 밖으로 삐져나온 대파 잎사귀가 그녀의 무릎을 스쳤다. 집에 돌아온 수지는 주방에 장을 본 것들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여 쌀을 씻었다. 어머님은 소파에 앉아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내가 너 들으라고 욕하는 게 아니야? 넌 시집 온 지 5년이나 됐으면서 어떻게 좋은 소리 들을 줄을 모르니? 큰며느리는 밖에서 일하느라 바쁘고 능력도 있으니 그렇지. 넌 집에서 나 돌보는 것만 해도 내 복인 줄 알아라. 그날 밤 남편은 늦게 퇴근했다. 수지는 남편이 저녁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낮에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일을 꺼냈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손을 뻗어 미간을 꾹 눌렀다. 어머니가 원래 말본새가 좀 거치시잖아. 남편이 말했다. 당신이 마음에 담아두지 마. 하지만 매번 남들 앞에서도 그러시잖아. 조금만 참아. 남편은 식탁에 남은 반찬들을 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여보, 조금만 더 참자. 어머니 명의로 용인에 아파트 있잖아. 당신이 어머니 모셔주면 나중에 그 집 우리 주신다고 하셨어. 우리 지금 전세 만기되면 보증금도 올려줘야 하는데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도 이렇게 쪼들리게 안 살아도 되잖아. 수지는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았다. 남편은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며 월급은 꼬박꼬박 나왔지만 살림은 늘 빠듯했다. 수지는 결혼 전 방문 요양센터에서 일했지만 결혼 후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 일을 그만두었다. 지금 사는 전세금 절반은 친정에서 보태준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남편 명의의 대출이었다.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 관리비, 어머님 약값, 생활비. 이런 것들이 마치 미세한 모래알처럼 소리 없이 집안에 쌓이고 있었다. 그녀도 남편이 힘들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남편이 조금만 더 참자고 말할 때 그녀를 전혀 안쓰럽게 여기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그래서 참았다. 그녀는 손가락 관절이 세제에 불어 하얗게 짓무를 때까지 참았고 어머님 방에서 수진아 하고 부르는 소리만 들리면 하던 일을 팽개치고 달려갈 때까지 참았으며 친정엄마가 잘 지내고 있니? 라고 물어올 때 그럭저럭 괜찮아 라고 둘러댈 때까지 참았다. 장남 이준혁과 큰며느리 한지아는 1년에 고작 몇 번 찾아올 뿐이었다. 설날, 추석, 어머님 생신, 그리고 친척 모임 전후. 그들이 올 때면 꼭 밥상 차려질 시간에 맞춰 초인경을 눌렀다. 큰아주버님은 번듯한 외투를 입고 들어오며 회사가 바쁘다느니 길이 막혔다느니 변명을 늘어놓고는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숟가락을 들었다. 큰형님 한지아는 가느다란 금팔찌를 차고 깔끔하게 다듬어진 손톱으로 주방 문가에 서서 생긋 웃기만 했다. 동서, 내가 좀 거들까? 큰형님은 매번 그렇게 물었다. 수지는 양손에 뜨거운 국그릇을 든 채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괜찮아요, 형님. 가서 앉아 계세요. 그러면 큰형님은 정말로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럴 때면 어머님은 딴 사람처럼 활짝 웃으셨다. 가장 부드러운 생선살을 발라 장남의 밥그릇에 올려주고 큰며느리의 손을 잡고 쓰다듬으며 어쩔 줄을 몰라 하셨다. 우리 지아, 살이 너무 빠졌다. 준혁이가 속 썩이는 거 아니니? 많이 좀 먹어라. 응. 큰형님은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저 요즘 몸매 관리 중이잖아요. 어머님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지아가 자기 관리는 철저하지? 여자가 부엌대기 걸레처럼 하고 다니면 쓰나.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던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손에 든 도자기 그릇을 미끄러뜨리고 말았다. 그릇이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며 쨍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주방 바꿔실 사람들은 아주 잠깐 정적에 휩싸였다. 이내 어머님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수진아, 조심 좀 해라. 그 식기 세트 내가 옛날에 비싸게 주고 산 거야. 수진은 차가운 도자기 표면에 손가락을 밀착한 채 그릇을 꽉 쥐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장남 부부가 돌아간 뒤 식탁에는 뒤적거린 갈비뼈 몇 개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어머님은 방에 들어가 텔레비전을 보셨고 남편은 주방에서 수진을 도와 쓰레기를 묻고 있었다. 싱크대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배수구에는 밥풀이 엉켜 있었다. 등 아래 서 있던 수진이 불쑥 입을 열었다. 나 더는 못 버티겠어. 남편의 손에서 쓰레기 봉투가 멈칫했다. 수진은 남편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뜨거운 물에 붉게 익은 손등에서 고무장갑을 벗어내며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루 이틀 힘들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이 집에는 나라는 사람을 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머님은 나를 요양보호사 취급하고 형님은 손님 취급해. 아주버님네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어머님은 입이 마르도록 칭찬만 하시잖아. 내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해도 남들보다 못하다는 소리만 듣고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다. 주방 환풍기 소리만 끝없이 이어지는 실선처럼 웅웅거렸다. 마침내 남편은 쓰레기 봉투를 꽉 묶으며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수진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았다. 남편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낮게 말했다. 정말이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 조금만 더 기다려 라는 말은 젖은 수건처럼 수진의 얼굴을 턱 덮어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어머님의 칠순 잔치를 한 달 앞둔 어느 날, 그동안 억눌러왔던 일상에 틈이 생겼다. 목요일이었다. 수진은 요양보호사 학원에서 일찍 돌아왔다. 어머님의 상태가 안정되면 나중에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싶어 주 이틀만 나가는 일정으로 다시 등록해둔 참이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도어록 비밀번호만 누르고 들어갔다. 현관은 조용했지만 거실 쪽에서 비닐봉지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신발을 벗고 들어간 수진은 식탁에 앉아있는 어머님을 보았다. 식탁 위에는 지퍼백이 여러 개 널려 있었고 그 안에는 홍삼, 녹용, 영양제, 그리고 며칠 전 수진이 한약방에서 큰맘 먹고 사온 값비싼 보약들이 들어 있었다. 어머님은 가장 좋은 약 상자들을 커다란 쇼핑백 안에 쓸어 담고 계셨다. 마치 누구에게 들킬까 봐 서두르는 듯한 동작이었다. 어머님 수진이 거실 입구에 서서 불렀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의 손이 멈칫하더니 재빨리 쇼핑백 입구를 여며 잡았다. 너 왜 벌써 왔냐?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여쭸어요. 어머님은 쇼핑백을 등 뒤로 슬쩍 밀며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말했다. 우리 준혁이가 요즘 너무 피곤해해서 말이다. 몸보신 좀 하라고 챙겨주는 거다. 수진이 2걸음 다가가 보니 상자에 붙은 가격표가 아직 떼어지지도 않은 상태였다. 그 약들을 살 때 그녀는 한약방에서 얼마나 망설였는지 모른다. 카드를 긁을 때의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는 이번 달 생활비에서 고기 반찬을 몇 번이나 줄여야 할지 계산했었다. 그거 제가 어머님 드시라고 사온 거잖아요. 수진이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 빈혈 있으시다고 해서 사온 건데? 어머님은 코웃음을 쳤다. 내가 나한테 사줬으면 내 거지? 내 물건 내 마음대로 누구 주겠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수진의 손가락이 식탁 의자 등받이를 꽉 움켜쥐었다. 나무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말했다. 어머님, 지난 5년 동안 병원비, 약값, 보약, 절에 바치는 불공비용까지 다 저랑 준호 씨가 됐잖아요. 아주버님이 집에 몇 번이나 오셨어요? 형님이 어머님께 뭐 하나 제대로 사드린 적 있어요? 그런데 왜 좋은 건 죄다 그쪽으로 빼돌리시는 거예요? 어머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너 지금 나랑 돈 계산하자는 거냐? 제가 어머님한테 대체 어떤 존재인지 묻는 겁니다. 어머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카디건 자락이 의자 다리를 스쳤다. 체구는 작고 허리도 굽었지만 말할 때의 눈빛만큼은 지독하게 매서웠다. 내가 보아하니 넌 지아가 돈 많은 걸 시기하고
준혁이가 장남인 걸 질투하는 거야? 내 아파트 탐나서 그동안 효부인 척 연기한 거 아니야? 내가 늙었다고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아?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당장 말이 튀어나오지 않았다. 어머님은 멈추지 않았다. 둘째한테 시집왔으면 둘째 며느리답게 굴어. 장남의 명줄도 안 타고났으면서 어디서 장남의 복을 탐내? 그 한마디가 5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인내의 뚜껑을 완전히 날려버렸다. 수지는 자신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귓가에 미세한 이명이 울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울지도 않았고 더 이상 따져 묻지도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갔고 평소처럼 문을 살살 닫는 대신 쾅 소리가 나게 닫아버렸다. 둔탁한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수지는 남편의 눈앞에 스마트폰을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엑셀표가 떠 있었다. 하루아침에 만든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지난 몇 년간 틈틈이 가계부 앱에 기록해둔 내역들이었다. 약값, 병원 검사비, 보약, 절에 낸 시주금, 병원 갈 때 탄 택시비, 어머님 옷값, 그리고 칠순 잔치 예약금까지. 모든 항목 옆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고 일부 금액 뒤에는 메모도 달려 있었다. 남편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내렸다. 마지막에 이르러 화면이 멈췄다. 5년 동안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방 안에는 침대 머리맡 조명만 켜져 있었다. 어머님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계셨고 방문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수지는 옷장 옆에 선 채 구겨진 영수증 하나를 꽉 쥐고 있었다. 어머님한테 꼭 그 돈을 받아내겠다는 게 아니야, 수진이 말했다. 당신이 똑똑히 봐줬으면 해서 그래? 우린 말로만 효도한 게 아니야? 정말로 우리 돈, 시간, 몸을 다 바쳐서 모셨어. 남편은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수지는 손에 쥔 영수증을 침대 위로 던졌다. 지난주에 산 보약 결제 영수증이었다. 오늘 어머님이 저 보약을 아주버님 갖다 주시려다 나한테 들켰어. 그러면서 그러시더라. 내가 형님 돈 많은 거 질투해서 이러는 거라고.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수지는 남편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먼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그의 얼굴을 덮고 있던 얇은 천을 확 벗겨낸 것 같은 표정이었다. 남편은 입가를 굳게 다문 채 스마트폰을 쥔 손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폰을 그녀에게 돌려주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맞은편 아파트 베란다 창문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고 누군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는 실루엣이 보였으며 아래층에서는 아이가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올라왔다. 남편은 수진에게 등을 보인 채 말했다. 칠순 잔치는 예정대로 해. 수진은 남편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래도 한다고? 남편의 목소리는 아주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시게 둬. 수진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남편도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그 후 한 달 동안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말이 없었다.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했으며 수진을 도와 칠순 잔치 하객 명단을 정리하고 한정식 집에 가서 룸을 확인하고 심지어 어머님이 입으실 한복 대금까지 선뜻 결제했다. 어머님이 한복을 가봉하러 간 날 거울 앞에서 한 바퀴 빙그르르 돌자 얼굴에 주름살이 다 펴질 정도로 환해지셨다. 색깔 참 곱다. 어머님이 소매 끝을 만지며 말했다. 우리 준혁이가 보면 참 좋아하겠어. 수지는 곁에 서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 한복은 200만 원짜리였다. 수진이 다시 일을 시작하겠다고 모아둔 비상금에서 쥐어짜낸 돈이었다. 남편이 카드를 긁을 때 그의 표정은 소름 돋도록 평온했다. 어머님이 물었다. 준호야, 내 형네 자리는 헤드 테이블로 빼놨지? 남편이 대답했다. 당연하죠. 장남이니까 제일 상석에 앉으셔야죠. 어머님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칠순 잔치는 한정식 집의 대형 연회룸에서 열렸다. 그날 어머님은 새 한복을 입고 미용실에서 곱게 올림머리를 한 채 가슴에 꽃사지를 달고 계셨다. 먼 친척들, 옛 이웃들,
절에서 알고 지내던 보살님들까지 모두 모였다. 연회룸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축고희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으며 앞쪽에는 마이크와 커다란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었다. 수지는 오후부터 정신없이 바빴다. 좌석표를 확인하고 하객들에게 물을 따르고 직원들과 코스 요리 순서를 점검했다. 큰형님은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도착했다. 옅은 색의 단정한 투피스 정장 차림에 손에는 스카프가 든 작은 쇼핑백 하나만 들려 있었다. 어머님은 큰며느리를 보자마자 환하게 손을 흔들었다. 우리 지아, 어서 와라. 아이고, 오늘따라 참 곱네. 큰형님은 다가가서 어머님을 가볍게 안으며 생긋 웃었다. 어머님이 오늘 제일 아름다우신데요.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어머님은 큰며느리의 손을 토닥이며 곁에 선 친척들에게 자랑하듯 말했다. 이게 우리 지아가 나 입으라고 맞춰준 한복이에요. 애들이 다 바쁜데도 이 늙은이 생각하는 마음이 어찌나 기특한지 몰라. 주전자를 들고 물을 따르려던 수진의 발걸음이 허공에서 멈췄다. 상석 곁에 서 있던 남편도 그 말을 들었다. 남편은 어머니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테이블 위에 네임카드만 반듯하게 만지작거렸다. 수진이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남편의 옆얼굴은 무표정 그 자체였다. 친척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기 시작했다. 역시 맏며느리는 다르다니까. 장남내가 사람 구실은 참 잘해. 복순 언니는 참 복도 많아. 어머님은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다. 큰형님은 굳이 그 말을 정정하지 않고 어머님의 한복 소매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어머님이 마음에 드시면 된 거죠? 수지는 들고 있던 주전자를 보조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주전자 바닥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탁 소리가 났다. 옆에 있던 직원이 힐끗 쳐다보자 수지는 작게 죄송하다고 중얼거렸다. 잔치가 시작되고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장남 이준혁은 술잔을 들고 이리저리 테이블을 돌며 만나는 사람마다 어머니가 정정하셔서 다행이라는 둥 너스레를 떨었다. 남편은 수진 곁에 조용히 앉아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어머님은 음식을 몇 젓가락 드시지도 않고 하객들을 불러 모아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어머님은 장남 부부를 자신의 양옆에 바짝 세우고 남편과 수진은 끄트머리에 서게 했다. 사진사가 외쳤다. 다들 활짝 웃으세요. 수진은 카메라 렌즈를 보며 억지로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곁에 선 남편은 마치 사진사의 말을 못 들은 사람처럼 두 팔을 축 늘어뜨린 채 꼿꼿이 서 있었다. 잔치가 중반쯤 접어들었을 무렵 어머님이 갑자기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시끌벅적하던 연회룸이 서서히 조용해졌고 사람들의 젓가락 내려놓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어머님이 헛기침을 했다. 오늘 제가 칠순을 맞아서 이렇게 다들 와주시니 참으로 기쁩니다. 마이크를 거쳐 울려 퍼지는 어머님의 목소리는 약간 날카로웠다. 오늘 이렇게 일가친척, 지인들 다 모이신 김에 제가 확실히 해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 쪽을 쳐다보았으나 남편은 눈을 내리깐 채 손가락으로 유리잔 테두리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어머님이 말을 이었다. 제 명의로 된 용인 아파트와 제가 평생 모은 예금 1,500만 원은 훗날 전부 우리 장남 준혁이에게 물려줄 생각입니다. 연회룸 안에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어머님은 그 반응이 무척 마음에 드는 듯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장남이 우리 집안의 정통 후계자 아닙니까? 준혁이가 그동안 밖에서 사업하느라 고생도 많고 어깨도 무거운데 어미 된 도리로서 당연히 큰아들을 밀어줘야죠. 우리 둘째 준호는 공무원이라 안정적이고 수진이도 싹싹하니 이런 결정에 서운해하지 않을 겁니다. 다 같은 한 식구니까요. 수진의 곁에서 누군가 헉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은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어머님의 지독한 편애를 하루 이틀 겪은 건 아니지만 그 편애가 마이크를 타고 모든 하객의 귓가에 울려 퍼지는 순간 그녀가 겪은 5년의 새벽, 진동하던 한약 냄새, 지워지지 않던 오물 자국, 그리고 꾹꾹 삼켜야 했던 서러운 말들이 한꺼번에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가 바닥으로 내팽개쳐지는 기분이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집 둘째가 어머니 5년이나 모시지 않았어?
그래봤자 장남은 장남이지. 아이고, 수진이 얼굴 하얗게 질린 것 좀 봐. 장남이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술기운에 얼굴이 불그스름해진 그는 무대 앞으로 걸어나가 어머니를 덥석 안았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장남은 아주 큰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앞으로 더 잘 모시겠습니다. 큰형님도 뒤따라 무대로 나갔다. 큰형님은 어머님을 안으며 어머님의 어깨 너머로 수진을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놀람도 미안함도 아니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거만한 우월감이었다. 큰형님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다가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왔다. 수진은 의자를 짚고 일어났다. 당장이라도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더 앉아 있다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추태를 부릴 것만 같았다. 그녀가 막 몸을 돌리려던 찰나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편이 불쑥 일어났다. 짝짝. 남편이 박수를 2번 쳤다. 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워낙 조용해진 연회로만이라 그 소리는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남편은 몇 번 더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가 테이블과 벽에 부딪혀 울릴 때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남편에게 쏠렸다. 어머님의 얼굴에 걸린 웃음이 살짝 굳어졌다. 남편은 정장 재킷을 매무새를 다듬고는 무대 앞으로 걸어 나갔다. 어머니의 남편은 옆에 비어있던 마이크를 건네받고 아주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아주 현명한 결정을 내리신 것 축하드립니다. 어머님이 미간을 찌푸렸다. 준호,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남편은 정장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인쇄된 항공권 예약 확인서 2장이 들어있었다. 남편은 종이를 쫙 펴서 어머님 눈앞에 내밀었다. 이건 저와 수진이가 다음 주에 밴쿠버로 떠날 항공권입니다. 장기 체류 비자 수속은 이미 출국 가능한 단계까지 마쳤고 나머지 절차는 현지에 가서 마무리할 겁니다. 전셋집도 이미 정리를 끝냈고 구청에는 장기 휴직을 냈습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사직 처리할 예정입니다. 순식간에 연회로만이 발칵 뒤집혔다. 밴쿠버. 이민을 간다고?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수지는 그 자리에 선 채 의자 등받이를 잡고 있었다. 남편이 최근에 여러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캐나다에 있는 대학 선배와 연락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이미 항공권까지 끊어놓았을 줄은 몰랐다. 더구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머님은 그 2장의 종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가셨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님이 남편의 팔을 꽉 움켜쥐었다. 내가 감히 애미를 버리고 가겠다고? 남편은 어머니가 움켜쥔 자신의 팔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 초쯤 지나 남편은 팔을 스르륵 빼냈다. 어머니껜 이제 훌륭한 후계자가 생기셨잖아요. 남편이 말했다. 용인 아파트도 예금도 다 형님이 받으실 테니까요. 앞으로 어머니의 노후는 형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남의 안색이 확 변했다. 방금 전까지 어머니를 끌어안고 있던 그는 슬그머니 손을 내렸다. 준호야, 쓸데없는 농담하지 마라. 장남이 목소리를 깔며 말했다. 이런 좋은 날 외국 나간다는 소리가 왜 나와? 남편이 장남을 쳐다보았다. 형 방금 어머니가 하객들 다 모신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잖아. 나도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해둘게. 앞으로 어머니 병원 진료, 약값, 생활비, 모시고 사는 문제, 절에 시주하는 거, 명절 챙기는 거 전부 다 형이 알아서 해. 우리같이 불효막심한 둘째들은 어머니를 모실 자격이 없어. 어머님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가 언제 내가 불효자라고 했어. 재산만 장남한테 주겠다고 했지? 나 돌보는 건 너희들도 같이 해야지. 재산 물려받는 거랑 부모 모시는 게 어떻게 같니? 그 말이 떨어지자 곁에 있던 친척들조차 낯이 뜨거운 듯 고개를 숙였다. 수지는 자리에 선 채 꽉 쥐고 있던 의자 등받이에서 손을 놓았다. 남편의 어깨는 꼿꼿했지만 마이크를 쥔 손등에는 핏줄이 툭 붉어져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그동안 어머님의 모진 말을 못 들은 척한 게 아니라는 걸 처음 깨달았다. 그는 그저 조금만 더 참자는 감옥에 자신마저 가두고 있었을 뿐이었다. 남편은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어머니,
지난 5년 동안 수진이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한약 다리고 밥 차려드리고 옷 빨고 병원까지 모시고 다녔습니다. 형네 식구들은 명절에 와서 밥 한 끼 먹고 간 게 전부고요. 그런데 오늘 어머니는 장남만이 후계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노후 봉양도 그 후계자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큰형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도련님, 지금 너무 보기 흉한 거 아세요? 큰형님은 아주 부드럽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들리게끔 또박또박 말했다. 어머님 생신날 굳이 이렇게 분위기를 망치셔야겠어요? 수진이 큰형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오늘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형님, 어머님 입고 계신 저 한복도 제가 산 겁니다. 큰형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수진은 무대 쪽으로 걸어 나갔다.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마이크가 남편 손에 들려 있었기에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아까 어머님이 저 한복 형님이 해주신 거라고 하셨죠? 아닙니다. 200만 원 준호 카드로 긁은 겁니다. 보약, 병원비, 약값도 대부분 저희 부부가 부담했고요. 형님이 오늘 이 자리가 보기 흉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일부터 정정해 주시죠. 큰형님은 입만 벙긋거렸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님이 수진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이 요물 같은 기집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내가 넌 돈에 환장한 애인 줄 진작에 알았다. 남편이 반걸음 앞으로 나서며 수진의 앞을 막아섰다. 어머니, 남편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어머님은 흠칫 놀랐다. 지난 5년 동안 남편이 어머님께 단 한 번도 내보인 적 없는 서늘한 어조였다. 남편은 항공권 예약 확인서를 단상 위에 올려놓고 뒤돌아 수진의 손을 잡았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잔치 비용은 전부 결제해 두었습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수진은 남편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갔다. 헤드 테이블을 지나칠 때 친척들이 수군거리며 놀라는 소리가 들렸다. 어휴, 이제 어떡한담. 누군가 속삭였고 장남이 집 받기로 했잖아 하는 소리도 들렸으며 아무리 그래도 복순 언니 말이 너무 심했지 하는 소리도 들렸다. 등 뒤에서 어머님이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다. 이준호, 너 안 돌아와. 오늘 이 문 밖으로 나가면 다신 날 애미라고 부를 생각 마라. 남편의 발걸음이 아주 잠깐 멈췄다. 수진은 남편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재촉하지도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남편은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수진의 손을 굳게 잡은 채 연회룸을 빠져나왔다. 복도의 조명은 눈부시게 밝았고 서비스 카트를 미는 직원이 지나갈 때 카트 바퀴가 카페툴 구르는 소리만이 부드럽게 났다. 수진은 남편이 꽉 쥔 손이 조금 아팠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택시에 올라탔을 무렵 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수진은 차창으로 흘러내리는 빗물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항공권 언제 끄는 거야? 남편이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었다. 지난주에.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다.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 마음이 약해질까 봐. 남편이 말했다. 아니, 사실은 내 마음이 약해질까 봐 그랬어. 수진이 고개를 돌려 남편을 쳐다보았다. 차창에 비친 남편의 얼굴이 빗물에 일그러져 보였다. 5년 전에 어머니가 빚진 거, 나 계속 알고 있었어. 남편이 고백하듯 말했다. 내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조금씩 갚다 보면, 꾹꾹 참고 버티다 보면 나중에 최소한 뭐라도 하나 건질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그날 당신이 보여준 가계부 내역 보고 깨달았어. 당신이 내 짐을 너무 오랫동안 짊어지게 했다는 걸? 수진은 곧바로 묻지 않았다. 차 안에는 은은한 가죽 냄새가 배어 있었고 기사는 라디오 볼륨을 줄였다. 남편이 계속 말했다. 용인 아파트, 진작에 담보대출 꽉 찼어. 예금도 어머니 말씀처럼 그렇게 많지 않고 어머니는 그런 거짓말로 우리 부부도 올가매고 형도 오가맨 거야. 오늘 하객들 앞에서 집을 형 주겠다고 하신 것도 통 크게 쏘신 게 아니야. 형 기분은 맞춰주면서 모시는 건 계속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수 쓰신 거지.
수진의 목이 콱 메여왔다. 그녀는 두 사람이 꼭 맞잡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남편의 손바닥엔 땀이 배어 있었지만 손마디는 얼음장처럼 찼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남편이 눈을 질끈 감았다. 창피했으니까 그가 말했다. 아무리 어머니가 날 차별해도 그래도 내 어머니라고 생각했어? 구청 공무원 체면에 집안 꼴 사나운 소문 내고 싶지 않았고 빚도 그리 많지 않으니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 그런데 끝이 안 보이더라. 어머니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계속 형네 갖다 바치고. 그래서 그때부터 떠날 준비를 한 거야. 수지는 맞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빼내어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다. 남편은 텅 빈 손바닥을 내려다볼 뿐 다시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부부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들은 동네에서 멀지 않은 비즈니스 호텔에 묵었다. 방은 좁았고 창밖으론 도로가 내다보였다. 와이퍼가 창을 닦는 소리와 차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수진이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하이힐을 벗자 뒤꿈치가 약간 까져 있었다. 남편이 연고를 가져와 그녀 앞에 놓았다. 일단 이거 좀 발라. 수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준호 씨의 수진은 여보 대신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오늘 나 데리고 나왔다고 해서 지난 5년의 세월이 어떤 일로 덮어지는 건 아니야? 침대 발치에 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당신이 나한테 참으라고 했을 때 난 정말 당신이 내 고통을 못 보는 줄 알았어. 다 보고 있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런데 매번 당신한테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강요하는 쪽을 택했던 거지.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까진 뒤꿈치에서 배어나오는 핏방울을 휴지로 꾹 눌렀다. 하얀 휴지가 금세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울지 않고 그저 힘주어 지혈할 뿐이었다. 캐나다로 가는 거 당신 혼자 내린 결정이야? 아니면 우리 두 사람의 결정이야? 남편이 그녀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녀의 상처에는 차마 손을 대지 못했다. 당신이 가기 싫다면 나 혼자 정리할게. 다시는 당신한테 내 짐을 떠넘기지 않을 거야. 비자랑 살 곳은 다 마련해뒀지만 떠날지 말지는 당신이 결정해. 수지는 남편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다. 칠순 잔치에서 폭탄을 터뜨릴 때만 해도 마침내 속을 깨워낸 사람처럼 보였던 남편이 지금 제 앞에 쪼그려 앉은 모습은 5년 전 현관에서 당분간만 어머니 모시자고 말하던 그 나약한 남자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그녀가 물었다. 거기 가면 나도 일할 수 있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할 수 있어? 당신 요양 쪽으로 일했으니까 영어만 조금 보강하면 길이 있을 거야. 선배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당분간 내가 주방 일 돕기로 했어. 공무원 딱지 떼는 거 이젠 미련 없어. 어머님은? 남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머니는 형을 선택하셨어. 수지는 남편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다 마침내 손을 뻗어 연고를 집어들었다. 그럼 가자,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이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가자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야. 내가 내 의지로 가는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칠순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오전, 장남 이준혁은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다. 그는 어머니가 하객들 앞에서 공언한 말씀 중에 절반은 진실일 거라고 믿었다. 용인 아파트가 시내 중심가는 아니더라도 그동안 집값이 쏠쏠하게 올랐을 테고 1,500만 원의 예금이 큰 돈은 아니지만 이리저리 융통하면 회사 자금줄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거라 계산했다. 은행 가는 길엔 동생이 변심하기 전에 아예 어머니 명의의 집을 자기 앞으로 돌려놓을까 하는 궁리까지 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점차 직업적인 무표정으로 변해갔다. 고객님, 어머님 명의의 이 계좌는 현재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얼만데요? 장남이 미간을 찌푸렸다. 직원이 모니터를 살짝 돌려 보여주곤 재빨리 원위치 시켰다. 3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이미 몇 년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전액 출금되었습니다. 장남이 언성을 높였다. 그럴 리가요. 1,500만 원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직원은 여전히 차분했다.
추가로 어머님 명의의 부동산에 담보대출 기록이 있습니다. 이곳 은행 시스템상 일부 대출 정보만 확인되며 구체적인 근저당권 설정 내역은 해당 기관이나 타 금융권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남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대출료 얼마나 잡혀 있는데요? 직원은 확답을 피하며 말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애초 대출금을 상당히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증 관련 서류에 당시 어머님께서 장남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고 향후 장남분이 상환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기록도 있습니다. 고객님, 구체적인 책임 소재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남의 귓가에 이명이 윙하고 울렸다. 칠순잔치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손을 부여잡고 장남이 우리 집안의 정통 후계자라며 치켜세우던 모습, 부러움 섞인 친척들의 눈빛, 그리고 동생이 남기고 간 앞으로 어머니의 노후는 형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서늘한 한마디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창고 모서리를 짚은 채 다리에 힘이 풀려 곁에 있던 대기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오후가 되자마자 장남은 동생네 집으로 쳐들어갔다. 도어록 비밀번호는 그대로였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현관 신발장은 반이나 비어 있었고 거실에는 어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푹신한 방석이 사라졌으며 주방 싱크대는 물기 하나 없이 닦여 있었고 냉장고 문짝에 붙어있던 병원 진료 예약증도 흔적 없이 뜯겨 있었다. 집안은 마치 썰물이 빠져나간 바닷가처럼 가구들이 눌렀던 자국만 횡하니 남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장남이 봉투를 뜯자 동생이 남긴 편지가 나왔다. 글씨는 평소 공문서를 작성하듯 반듯했다. 형. 5년 전 어머니가 돈을 빌리셨을 때부터 난 다 알고 있었어. 잠깐 융통하는 거라며 금방 갚겠다고 하셨지.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더라. 용인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고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더 빚을 내셨지. 일이 커지는 걸 막으려고 내가 매달 내 월급 쪽에서 이자 갚고 독촉 전화도 대신 받았어. 어머니가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며 늙어가는 건 차마 못 보겠어서 내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어. 그런데 어제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형한테 주겠다고 형이 이 집안의 정통 후계자라고 만천하에 공표하셨지. 기왕 이렇게 된 거 남은 빚과 부동산 문제는 후계자인 장남이 알아서 처리해. 나는 어제부로 어머니 채무 상환을 전면 중단했어. 채권자들이 계약서대로 어머니나 보증인에게 알아서 연락할 거야. 용인 아파트 담보 내역은 형이 직접 떼봐. 그동안 수진이가 어머니 모시느라 쓴 돈과 고생은 이걸로 퉁칠게. 앞으로 다시는 수진이 찾지 마. 준호가. 마지막 줄을 읽어 내려가던 장남의 손이 종이를 놓칠 만큼 덜덜 떨렸다. 그는 편지를 식탁에 탁 소리 나게 내리치며 뒤따라 들어온 큰형님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 이거 보여? 이 자식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던 거야. 큰형님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현관에 서 있었다. 텅 빈 집안을 빙 둘러보던 그녀의 안색이 싸늘하게 굳었다. 작정을 한 게 누군데 그래? 큰형님이 냉소적으로 내뱉었다. 어제 무대에서 어머니 끌어안고 뼈가 부서지도록 효도하겠다고 나불댄 게 누군데? 장남이 그녀를 노려보았다. 당신 지금 나한테 책임을 떠넘겨? 큰형님은 손에 든 핸드백을 어깨 위로 척 걸쳤다. 내가 아는 건 딱 하나야. 오늘부로 당신 어머니는 우리 집에 와서 사셔야 한다는 거, 빚까지 몽땅 짊어지고 말이지. 이준혁, 똑바로 말해. 당신 회사 계좌에 남은 돈이 대체 얼마야? 장남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어머님이 장남의 집으로 들어간 건 그날 저녁 무렵이었다. 어머님은 처음엔 안 가겠다고 버텼다. 횡한 둘째네 집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치며 통곡했다. 준호 잊혀주길 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애미를 버리고 도망가. 수진이 그 요물 같은 기집애. 뻔해. 그 여우가 꼬드긴 게 분명해. 큰형님은 거실 한가운데 팔짱을 끼고 섰다. 어머님. 욕을 하시려거든 저희 집에 가서 하세요. 이 집 곧 전세 만기라 방 빼야 해요. 내일 아침까지 여기 버티고 앉아 계셔도 도련님은 안 돌아와요. 어머님이 눈을 부릅뜨고 큰며느리를 올려다보았다. 너 지금 시어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큰형님이 헛웃음을 쳤다. 제가 예전에 어머님한테 고분고분했던 건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밥만 먹고 가시는 손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 집에 얹혀 사셔야 하는데 빚까지 잔뜩 짊어지고 오셨으니 어머님, 우리 이제 현실을 좀 직시하자고요. 어머님은 생전 처음 보는 큰며느리의 낯선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장남이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일단 집에 가.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장남의 부축을 받고 일어선 어머님은 자꾸만 둘째네 주방을 뒤돌아보았다. 매일 아침 한약 냄새가 진동하고 뜨끈한 국이 끓고 수진이 발소리를 죽여가며 총총거리던 그 주방. 지금은 텅 빈 싱크대만 말라붙어 번쩍거리고 본인 전용 약탕기조차 보이지 않았다. 장남의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어머님은 손님과 식구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아득한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큰며느리는 어머님 방을 따로 내어주지 않았다. 서재에 널브러진 잡동사니를 대충 밀어내고 얇은 매트리스 하나를 깔아준 게 전부였다. 다음날 아침 식탁에는 삼계탕 대신 전날 먹다 남은 식은 국과 찬 밥덩이가 놓여 있었다. 어머님이 속이 불편하다고 하자 큰형님은 식탁에 약봉지를 툭 던졌다. 약은 여기 있고 물주전자는 저기 있어요. 어머님 손발 멀쩡하시잖아요. 어머님은 분통이 터져 온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수진이는 내 손으로 물 한 컵 따르게 한 적 없었다. 큰형님은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그럼 동서 찾아가시든가요? 어머님이 맨날 동서 보고 저보다 못하다고 구박하셨잖아요. 어머님은 말문이 막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며칠 뒤 장남의 회사로 빚 독촉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몇 주 더 지나자 험악한 사람들이 회사 앞까지 찾아와 진을 쳤다. 안 그래도 자금 융통으로 근근히 버티던 장남의 작은 회사는 소문을 들은 거래처들이 결제를 미루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는 낮에는 돈을 구하러 동분서주하고 밤에 집에 오면 큰형님과 언성을 높이며 싸웠다. 어머님은 서재의 얇은 매트리스에 앉아 밖에서 방문이 부서져라 쾅쾅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낡은 구형 휴대폰을 꽉 쥔 채 수백 번이나 둘째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기 너머로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어머님이 장남에게 전화를 걸어보라고 채근하자 장남은 휴대폰을 책상 위로 신경질적으로 집어 던졌다. 엄마가 둘째 놈은 재산 받을 자격도 없다며. 이제 와서 그 자식 찾아 뭐 하려고. 어머님이 엉엉 울며 말했다. 내가 그거 친척들 들으라고 한 소리지. 내 속으로 낳은 새끼인데 내가 준호를 왜 안 아끼겠냐? 주방에서 물컵을 들고 나오던 큰형님이 그 말을 듣고 실소를 터뜨렸다. 어머님이 아끼는 자식은 족족 망하네요. 앞으론 저희 부부 좀 그만 아껴주실래요? 반년 후 장남의 회사는 끝내 부도를 맞았다. 빚쟁이들이 회사 건물 로비를 장악했고 직원들은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났다. 장남이 돈을 빌리려 이리저리 연락을 돌렸지만 친척들은 약속이나 한 듯 발을 뺐다. 칠순잔치 때 장남이 복덩이네 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사람들도 전화기 너머로는 우리도 요새 사정이 빤해서 라며 앓는 소리를 했다. 큰형님은 말없이 자신의 옷가지를 챙겨 고급 캐리어에 쓸어 담기 시작했다. 어머님이 안방 문턱에 선 채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아야, 너 어디 가냐? 큰형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친정으로 갈 거예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도련님, 아니 이준혁 씨한테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어머님이 사색이 되어 며느리의 옷소매를 부여잡았다. 너 가면 안 돼. 내가 가버리면 난 어쩌라고. 큰형님은 싸늘하게 옷소매를 획부리쳤다. 어머님에겐 그 잘난 장남이 있잖아요. 집도 예금도 다 그 후계자한테 주셨으면서 왜 저한테 이러세요? 어머님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밖에서 돌아온 장남은 거실 한복판에 놓인 캐리어를 보고도 아내를 붙잡을 기력조차 없었다. 그의 얼굴엔 수염이 덥룩하게 자라 있었고 와이셔츠는 걸레짝처럼 구겨져 있었다. 며칠 뒤 어머님은 시 외곽에 있는 허름하고 값싼 요양원으로 보내졌다. 그곳 복도에선 늘 소독약 냄새와 눅눅하게 찌든 이불 냄새가 뒤섞여 났다. 다인실 병실엔 노인들이 다닥다닥 누워 있었고
북향 창문 탓에 대낮에도 볕이 잘 들지 않았다. 요양보호사들은 턱없이 부족했고 배식된 식판의 밥은 차갑게 식어있기 일쑤였다. 어머님은 처음엔 밥이 개차반이라느니 침대가 돌덩이 같다느니 요양보호사가 눈치코치도 없다느니 악다구니를 쓰며 욕을 해댔다. 하지만 그마저도 지쳐갈 무렵엔 그저 침대 가장자리에 멍하니 걸터앉아 출입문 쪽만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녀는 늘 생각했다. 둘째가 올 거라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요양원 철창문이 빗줄기에 하얗게 바랬다. 어머님은 창가에 앉아 다 낡은 구형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배터리가 방전된 지 오래인 액정은 새카맸다. 그녀는 불현듯 수진이 매일 새벽 어김없이 대령하던 삼계탕을 떠올렸다. 그땐 인삼 냄새가 안 난다고, 싱겁다고, 너무 뜨겁다고 생트집을 잡았었다. 그때마다 수진은 쟁반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어머님은 휴대폰을 가슴팍에 부여안고 입을 벌려 꺼이꺼이 통곡했다. 다 내 죄다 준호야. 수진아, 내가 잘못했다. 같은 비구름은 밴쿠버까지 닿지 못했다. 밴쿠버의 가을은 일찍 찾아와 제법 쌀쌀했다. 박수진과 이준호 부부는 자그마한 셋집에 살고 있었는데 주방 창문 너머로 이웃집 단풍나무가 보였다. 남편은 한국 식당에서 밑바닥 일부터 시작해 매일 몸에 고기 굽는 냄새와 찌개 냄새를 훈장처럼 달고 퇴근했다. 수지는 낮에는 어학원에 다니고 밤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련 서류를 들여다봤다. 설거지를 할 때면 여전히 손가락 관절이 쑤셨지만 더 이상 거실에서 찢어질 듯 날아오는 부름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며 뛰쳐나갈 일은 없었다. 이곳에 정착한 첫 몇 달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남편은 한국에서의 안정된 공무원 직함을 버렸다. 그는 식당 주방에서 채소를 썰고 무거운 식자재 상자를 나르다 손목을 삐끗한 적도 있었다. 수지는 요양보호사 보조 면접을 보러 갔다가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 집에 돌아와 냉장고 문짝이 새카매지도록 단어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외웠다. 월세, 교통비, 시험 응시료. 매달 나가는 돈을 철저히 계산해야 했다. 하지만 그 계산은 한국에서의 셈법과는 완전히 달랐다. 과거의 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새어나가는 돈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돈은 그들 부부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단단하게 다지는 주춧돌이었다. 어느 주말 해질녘 두 사람은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 수진이 목도리를 코밑까지 끌어올렸고 남편은 두 손을 외투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그때 남편의 주머니에서 짧은 알림음이 울렸다. 남편이 폰을 꺼내보니 장남이 보낸 장문의 음성 메시지였다. 남편의 걸음이 우뚝 멈췄다. 수지는 화면에 뜬 익숙한 발신자 이름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남편이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다. 짭조름한 바닷바람 사이로 몹시 지치고 갈라진 장남의 목소리가 들렸고 배경음으로는 어머님의 처절한 곡소리가 깔려 있었다. 준호야, 엄마가 다 잘못했단다. 제발 돌아와라. 이제 차별 안 하마. 수진아, 돌아와서 애미한테 따뜻한 국물 한 번만 끓여다오. 메시지가 절반쯤 재생됐을 때 남편이 정지 버튼을 눌렀다. 그는 바다를 향해 선 채 삭제 버튼 위에서 손가락을 멈칫했다. 몇 초의 정적 후 그는 미련 없이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만 돌아가자. 남편이 말했다. 수지는 아득한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점차 어둑해졌고 멀리서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의 발자국이 젖은 모래사장에 찍혔다가 이내 파도에 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남편이 수진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이번엔 수진이 곧바로 손을 잡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내민 손을 보며 호텔방에서 우리 두 사람의 결정이냐고 물었던 그 밤을 떠올렸다. 이윽고 그녀는 남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준호 씨, 그녀가 말했다. 앞으로 한국 쪽에서 또 연락 오면 당신 선에서 알아서 정리해줘. 나한테 국 끓여달라고 찾는 소리 내 귀에 안 들리게 해줘. 남편이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신 그럴 일 없어?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훔치지 않고 바닷바람을 향해 얼굴을 들었다. 그 눈물은 어머님을 위한 것도
텅 비어버린 그 집구석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지난 5년간 매일 새벽 5시를 견뎌낸 자신, 등록해놓고도 가지 못했던 요양보호사 학원, 매일 한약 냄새에 찌들어 살았던 옷가지들, 그리고 싱크대 모서리에서 깨질 뻔했던 도자기 그릇에 바치는 위로의 눈물이었다. 1년 후 남편은 한국 식당에서 자리를 잡아 홀매니저 겸 식자재 발주를 총괄하게 되었다. 수지는 현지 요양보호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전문 요양센터에 정식으로 취직했다. 그녀가 처음 제복을 차려입고 출근하던 날, 남편이 더 유난을 떨며 그녀의 서류 파일을 수십 번이나 확인했다. 빠진 거 없어? 다 챙겼어. 남편이 호들갑을 떨었다. 수진이 남편 손에서 파일을 빼서 들었다. 내가 알아서 꼼꼼히 확인했어? 남편은 머쓱한 듯 허공을 보더니 피식 웃었다. 미안, 나도 모르게 병이 도졌네. 수진도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현관에 서서 운동화 끈을 꽉 조여 묶었다. 도어록이 철컥하고 열리는 소리를 듣자 불현듯 옛날 시댁을 나설 때마다 어머님 약은 챙겨드렸는지, 속옷 애벌 빨래는 해놨는지, 절에 불공 드릴 날짜는 안 지났는지 강박적으로 확인하던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다. 이젠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표만 확인하면 좋겠다. 그날 점심시간, 수지는 스마트폰으로 큰형님의 근황을 보게 되었다. 평소 명품 브랜드 사진으로 도배되던 SNS 계정이 아니라 지인들이 공유한 링크를 통해서였다. 사진 속엔 협의혼 의사확인서 귀퉁이가 찍혀 있었고 짤막한 코멘트가 달려 있었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구렁텅이에서 해방. 댓글란에 누군가 물었다. 그럼 댁 시어머니는 어쩌고요? 큰형님의 답글이 곧장 달렸다. 나랑 무슨 상관? 책임질 사람한테 다 떠넘겼지? 수지는 몇 초간 화면을 들여다보다 스마트폰을 덮었다. 요양센터 휴게실엔 동료들이 전자레인지 앞에서 도시락을 데우고 있었다. 수진이 가져온 도시락 뚜껑을 열자 밥엔 아직 온기가 남아있었고 보온통에 국물에선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가슴속을 답답하게 틀어막고 있던 묵직한 돌덩이가 갑자기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숨구멍 하나가 트이도록 비켜선 기분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가슴속 깊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2년 뒤 어느 겨울밤, 밴쿠버엔 탐스러운 눈이 내렸다. 수진이 야간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주방에서 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한약 냄새 진동하던 삼계탕이 아니라 냄새부터 구수한 두부찌개였다. 냄비가 보글보글 끓으며 유리창에 뽀얗게 습기를 채웠다. 외투를 벗는데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대한민국 국가번호가 떠 있었다. 그녀가 남편 쪽을 힐끗 쳐다봤다. 남편은 가스레인지 불을 줄이고 그녀 곁으로 다가왔다. 수진이 전화를 받고 스피커폰으로 돌렸다. 여보세요? 박수진 씨 되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아주 사무적이고 건조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는 한국의 땡땡 요양원 연계 복지사입니다. 이복순 어르신께서 오늘 새벽에 운명하셨습니다. 기록을 보니 며느리로 등록된 연락처가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화장 비용을 부담하시거나 다른 유가족과 연락이 닿을 방법이 있으신가요? 주방 안엔 찌개 끓는 소리만 정막을 채웠다. 수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곁에 선 남편은 손에 국자를 쥔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국자 자루를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3초 후 수진이 입을 열었다. 죄송하지만 전 그 집안 사람들과 서류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완벽하게 남남입니다. 장남 이준혁 씨 쪽으로 계속 연락 취해보시죠. 복지사는 잠시 뜸을 들였다. 저희도 백방으로 수소문해봤지만 도저히 연락이 닿질 않아서요. 그럼 계속 그분을 찾아보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뚝 끊고 스마트폰을 식탁 위에 엎어두었다. 남편이 가스불을 껐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엔 하얀 눈송이가 좁은 뒷골목을 소리 없이 뒤덮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쌓인 눈을 눈부시게 비췄다. 한참 뒤 수진이 싱크대 쪽으로 걸어가 국그릇을 꺼냈다. 찌개 다 쫄겠다, 수진이 말했다. 남편이 냄비 안을 내려다보고서야 찌개가 남은 열기에 계속 졸아붙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찌개를 그릇에 덜어 식탁 위로 옮겼다. 자리에 앉은 수진이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한 입 맛보았다. 간이 딱 맞네. 수진이 말했다. 남편도 맞은편에 마주 앉았다. 잔뜩 굳어있던 그의 어깨가 그제야 스르륵 풀렸다. 한국의 장례식장은 썰렁하다 못해 스산했다. 장남은 일찌감치 서울을 떴다. 회사가 공중분해된 후 빚쟁이들을 피해 야반도주하듯 부산으로 내려가 막루동판을 전전했다. 어머님의 부고가 친척들 사이로 아름아름 퍼졌지만 서로 내가 가보라며 떠밀기 바빴다. 결국 먼 친척 몇 명만 빈소를 찾아 1시간도 채우지 않고 부조금도 없이 훌쩍 떠나버렸다. 번듯한 제사상은커녕 밤을 새워 상주 노릇을 할 사람조차 없었고 칠순 잔치 때 어머님을 애워싸고 칭송에 맞지 않던 가식적인 얼굴들도 보이지 않았다. 화장하는 날 장례식장 직원이 물었다. 유골함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일 저렴한 것도 5만 원은 주셔야 하는데요. 먼 친척들은 헛기침을 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누군가는 소매 끝만 매만졌고 누군가는 휴대폰에 대고 아무도 없는 통화를 하는 척했다. 결국 어머님의 유해는 무연고자 처리 절차에 따라 싸구려 종이상자에 담겨 공동묘지 합장구역으로 보내졌다. 조그만 위패엔 그 흔한 영정사진 하나 없이 앙상한 이름 석자와 날짜만 새겨졌다. 장남이 부고를 전해 들은 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였다. 건설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회백색 시멘트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퇴근하던 길이었다. 편의점에서 가장 싼 페트병 소주를 사들고 나오다. 예전 둘째네 아파트 아래층에 살던 이웃집 아주머니와 딱 마주쳤다. 아주머니는 한참 동안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반신반의하며 입을 열었다. 이준혁 씨 맞죠? 어머나, 사장님 아니세요? 꼴이 어쩌다. 장남은 야구모자챙을 푹 눌러쓰고 소주병을 든 채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다. 아주머니가 등 뒤에서 쯧쯧 혀를 찼다. 모친상 당한 건 알고 이러고 다녀요. 장남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지만 끝내 뒤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발을 뻗기도 힘든 단칸방 고시원에서 깡소주를 들이켰다. 방 안엔 얇은 호치불 한 장과 낡아빠진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다. 담배를 찾으려 캐리어를 뒤지던 그는 바닥에 깔려있던 구겨진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어머니 칠순 잔치 때 찍은 기념사진이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수백만 원짜리 화사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장남 부부는 그 곁에 바짝 붙어 있었으며 친척들은 카메라를 향해 하나같이 활짝 웃고 있었다. 그러나 사진 가장자리 구석 꼿꼿하게 서 있는 동생과 그 곁에 선 수진. 수진의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창백했고 동생의 눈빛은 렌즈가 아닌 허공을 향해 완전히 초점이 나가 있었다. 마치 이미 그 연애룸의 세계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린 사람처럼. 장남은 그 사진을 미친 듯이 뚫어져라 들여다보았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동생 부부는 그날 우발적으로 깽판을 친 게 아니었다. 그들은 일찌감치 그 지옥 같은 집안의 문지방 너머에 서서 어머니가 제 손으로 그 썩어 빠진 문을 쾅 닫아버리기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5년 후 수진과 남편은 밴쿠버에 조그만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을 마련했다. 집이 으리으리하지도 않고 주택담보대출금도 꽤 무거웠지만 뒷마당엔 흐드러진 벚나무 한 그루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삿날 남편이 용달차에서 짐 상자를 분주히 나르는 동안 수지는 새 현관 도어록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설정했다. 마지막 숫자를 누르자 삐리릭 하는 경쾌한 기계음이 울렸다. 그 비밀번호는 더 이상 시어머니가 외우기 쉬운 생년월일 따위가 아니었다. 봄이 오자 벚나무에 꽃망울이 터졌다. 수지는 뒷마당 화단에 로즈메리와 바지를 심었고 남편은 그 옆에 아기자기한 목재 선반을 짰다. 부부는 주말이면 종종 마당에 캠핑 의자를 펴놓고 밥을 먹었다. 반찬 가짓수가 많지도 국이 거창하지도 않았다. 먼저 퇴근한 사람이 밥을 안 치고 덜 피곤한 사람이 설거지를 도맡았다. 남편이 씻은 그릇에 기름기가 남아있으면 수진이 그릇을 도로 내밀었다. 여보, 여기 아직 기름때 덜 닦였어. 남편은 머쓱하게 웃으며 다시 수세미질을 했다. 그 누구도 지런 건 여자가 해야지라며 훈수를 두지 않았다. 어느 늦은 오후,
우편함에 한국에서 날아온 항공 우편 한 통이 꽂혀 있었다. 발신인 란을 본 수지는 그것이 예전 아파트 이웃집 아주머니라는 걸 알아차렸다. 편지는 길지 않았고 글씨는 약간 삐뚤빼뚤했다. 수진아, 이 편지가 내 손에 무사히 닿을지 모르겠구나. 내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요양원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 할망구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너랑 준호 이름만 부르면서 평생 지은 죄를 어떻게 다 갚느냐고 엉엉 울더라. 죽은 사람 말 어디 전할 데도 없지만 그래도 넌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펜을 들었어. 수지는 주방 창가에 기댄 채 편지를 다 읽어 내려갔다. 뒷마당에선 남편이 목재 선반을 보수하느라 뚝딱 망치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조심스레 반으로 접어 가스레인지 옆 조리대 위에 올려두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수지는 그 편지를 들고 뒷마당으로 향했다. 뒤따라 나온 남편은 그녀가 편지를 양철 양동이에 넣고 성냥불을 긋는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았다. 종이 끄트머리부터 시뻘건 불꽃이 말아 올라갔고 이웃 아주머니가 쓴 글씨들은 잿빛 연기 속으로 타들어가더니 이내 까만 재로 폭삭 주저앉았다. 남편은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들자 수지는 모종삽으로 그 재를 박박 긁어모아 벚나무 밑동 흙 속에 파묻어 버렸다. 산들바람이 불어오자 나뭇가지에서 연분홍 벚꽃잎 몇 장이 팔랑팔랑 떨어져 그녀의 윗돌이 소매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남편이 다가와 목재 선반의 반대편을 지그시 붙잡았다. 여기 못 하나 더 박을까? 남편이 다정하게 물었다. 수지는 아직 덜컹거리는 나무 판자를 살펴보고는 남편에게 못을 건네주었다. 그녀가 씩 웃으며 말했다. 거기 판자 당신이 꽉 잡아줘. 이젠 나 혼자서 악착같이 버티게 하지 말고. 남편은 못을 받아들고 몸을 낮춰 나무 판자를 온몸으로 단단하게 고정했다. 수지는 작은 망치를 들어 올렸고 못대가리를 향해 단단하고 묵직하게 망치질을 했다. 엔드.